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장애 아동들을 500회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남 진주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장애 아동들이 말을 안 듣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했습니다. 대구의 한 전집 앞에서 야외 막걸리 먹방을 하던 여성 BJ가 봉변을 겪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2012년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미성년자 일당들의 최근 근황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그중 한 명은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벗어날 뻔했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 오늘 아침 6시까지 무려 21시간 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정말 찍히기 싫은데 그래서 2차 소환도 펑크를 냈던 건데 이렇게 밤샘 뻗치기를 한 취재진 보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사반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신 유복리님, 경남 하양에서 사반 보며 통닭가게 지키는 우리 김태연 여사 사랑해 하신 장홍광, 김순영 부부님, 2월 5일 태어난 둘째 지안이가 사반 보는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맨날 보니까 뭔가 하고 저렇게 자기도 보내요 하신 이희경님, 닭뼈슬 머리. 예, 좋습니다. 자, 지난 29일 인천 송도 현대 아울렛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면서 이 춤추던 이 초딩 녀석 부모님 보시면 혼 좀 내주세요 하신 한민정님. 자, 저는 장애인입니다. 울산역 앞에서 전동 휠체어 타고 지상버스 탔는데 한 여학생이 저렇게 쪽지를 건네고 내리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랄게요 라고 저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신 최병용님. 자, 충북 음성의 조현희님, 종이접기 강사하시는 김주환님, 노복희님, 이정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의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손님 8명이 먹튀.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횟집 안으로 우르르 저렇게 입장하는 남녀 무려 8명. 자, 일단 자리를 잡고, 예, 술과 회를 주문하더니 저렇게 CCTV 얼굴 다 내놓고 후루룩 짭짭, 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잠시 후 다 같이 일어나는 일행들, 그러더니 그냥 밖으로 고고싱? 아니죠. 자, 남은 남성 2명 저렇게 주방 쪽을 쓱 보더니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자, 영상을 봤더니 한 남성이 주방 쪽으로 가다가 계산을 안 하고 딱 돌아오니까 다른 일행이랑 뭔가를 얘기하더니 주방 보고 나가는 게 보이긴 하던데. 네, 일단 지난 3월 25일이고요. 서울 상도동의 한 횟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8시쯤에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8명이 들어와서 15만 원어치 회와 술을 마시고 먹튀했습니다. 이 피해 점주는요, 하필 저 때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는데 8명이 다 같이 먹튀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술병이랑 소주잔에 남은 지문을 조회한다고 가져갔는데 지난 5월 초에 이 지문이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 얼굴도 남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하고요. 탐문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던 남성 2명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저나 지난 월요일 저희가 전해드렸죠. 대낮 무인 점포에서 돈통을 뜨던 그 인간 관련해서, 예,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무인 점포 안에서 원칙적으로 결제기를 훼손하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반장 덕분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 양원보 앵커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저 8명도 우리 경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잡아주십시오. 8명이 저렇게 뻔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까 중간에 있는 칸막이까지 빼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했는데 8명이 다 같이 그냥 나갔다고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명품이면 다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쾅쾅. 자, 저렇게 현란한 불빛이 창문 밖까지 번쩍번쩍입니다. 자, 잠시 뒤 파티가 열린 건물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바로 구찌 패션쇼 뒤풀이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시끄러워 하면서 신고를 한 건데요. 구찌 경복궁 근정전 쇼 이거 외신에서 정말 호평을 받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지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제 경복궁 긍정전에서 명품 브랜드죠.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가 개최가 됐는데요.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패션쇼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아이유나 이정재 씨, 김혜수 씨, 뉴진스 한희 씨 같은 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끝날 때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패션쇼 뒤풀이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11시 30분까지 불빛이 계속 번쩍번쩍 저렇게 번쩍번쩍거리니까 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옆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좀 호소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통제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구찌 측에서는 한 줄짜리 사과문, 죄송합니다, 불편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도만 게재를 했다고 해요. 아하. 사과하는 느낌이 안 든다고 주민들은 또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좋은 명품이긴 하지만 옆에 사람들의 소음이나 불빛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냥 쇼핑백 같은 거 하나라도 좀 보내주면서 사과하면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서 안 됩니다.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안 돼요. 결국 구했답니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지만 또 다행스럽기도 한 사연이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다리 위를 지나는 차량. 그런데 다리 위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 빵빵 경적을 울리고 후진을 합니다. 그러고 차를 잠깐 멈춰 세우는데 순간 저 여성 입에다가 무언가를 막 털어 넣습니다. 자, 느낌 오시죠? 후다닥 달려가서 입에 넣은 수면제를 빼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 정체로 이제 이렇게 차를 막아놨으니까 잠깐 차가 막히겠죠? 자, 차를 잠시 비켜주는 사이에 저 여성이 또 저렇게 난간 위에 올라가서 운전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붙잡아서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저 운전자 정말 좀 범상치 않은 분 같습니다. 네,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인데요. 경남 밀양의 한 다리 위에서 저렇게 극단 선택하려던 여성을 김해 서부소방서 김찬수 소방관이 출근길에 발견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이 다리 위에 앉아있던 여성을 발견한 이 소방관이 위급 상황임을 감지하고 여성 앞에 정찰했는데요. 그 순간 이 여성이 입안에 수면제를 털어 넣었습니다. 이 소방관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막은 이후에 교통정체 때문에 잠깐 차를 빼주려던 사이에 이번엔 여성이 난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소방관이 붙잡아서 구조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수면제 20알 그리고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손에는 자해한 흔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김찬수 소방관은 그분이 무사히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번 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로 꼭 전화 주십시오. 자, 다음 사연 이어가죠. 택시만 골라 슬쩍입니다. 자, 한 남성의 자연스러운 연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주시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를 앞에 두고 일단 지나쳤어요. 그런데 다시 뿅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고는 주변을 이렇게 한번 슬쩍 이렇게 보더니
자연스럽게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오시죠? 바로 차량 터리범입니다. 자, 다른 날도 또 등장을 할 텐데요. 예. 사이드미러 안 접힌 택시로 슬금슬금 저렇게 가더니 이제는 아예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을 하더니 현금 탈탈 털고 빨리 가. 야, 예, 지금 갑니다. 자, 승현님, 네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저도 왔을 때 너무나 능숙하죠. 지난 17일, 그다음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주 시내 주택가에 있는 택시로부터 약 60만 원 정도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30대 남성 다 아시다시피 저렇게 딱 사이드 밀러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는 차구나라고 해서 서슴없이 제 차 안에 들어가죠. 사실 택시 옛날과 달리 전부 다 신용카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있다는 생각에 택시를 지금 골라서 안에 있는 그 돈을 절취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조사 결과 이 남성 우리 앵커 말대로 첫 번째 절도범이 아니라 과거도 똑같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는데 점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 30일경에 휴대폰 매장을 들어가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면서 보니까 옆에 15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으니까 몰래 슬쩍 했어요. 훔쳐 나간 뒤에 그 150만 원짜리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CCTV도 확인하고 그 상황을 봤더니 이 범인이 중고폰 휴대폰을 살 때 전화번호를 써놨던 거예요. 아이고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한 1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일경에 이 남성이 PC방에서 PC하고 있는 거를 검거를 한 뒤에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검거한 뒤에 혹시 추가 범죄가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더워서 헛것을 봤을 거야. 점점점입니다. 진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역 앞 알몸인 채로 저렇게 서 있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은 저 여성 손님. 그러든지 말든지 알몸 남성이 뭐 떡하니 저러고 있는데도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같으면 진짜 놀라서 그냥 어머머머 하면서 도망갔을 텐데 이게 진짜 뭐 일상 다반사로 목격되는 장면이라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못 보신 건. 자, 그런데 이게 각도상 못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보이는 위치이기도 한데 저기가 지금 경기도 군포에 있는 3번역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에 지금 카톡에 돌고 있는 3번남이라고 게시글로 저 사진들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지금 알몸 차림으로 다른 사람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 옆에 이제 여성분이 있죠. 아랑곳하지 않고 뭐 식사를 하든지 뭘 보고 있고요. 저 또 반대편에 보면 노부부도 있습니다. 노부부도 뭐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뭐 추측해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런 행동을 반복했든지 아니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뭐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만 경찰들이 나중에 출동해가지고 잡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아마 신고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저거는 이제 공연음란죄 아니면 뭐 가상 노출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버럭버럭 아내는 갱년기. 무슨 내용이죠?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은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아내가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신경질적일 수가 없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평소대로 아침 챙겨 먹으려고 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 아내가 이 소리 듣고 깨서 나오더니 가뜩이나 잠이 안 와서 겨우 잠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면서 버럭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때는 아내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과를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 같이 떠나기로 했던 가족여행, 이 베트남 여행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더니 갑자기 안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에는 여행 준비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정 기복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여행 당일에는 갑자기 내 팔자에 무슨 여행이냐, 안 간다 라면서 화를 내서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냐,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면서 화를 내고 혹시 갱년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그냥 화가 나는 거다. 나는 몇십 년간 가족들 뒷바라지 해줬는데 며칠 투정 부릴 수
수도 없는 거냐라면서 갱년기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데요. 남편은 아무리 봐도 아내가 갱년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니, 은배 엄마,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베트남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돼? 지금 여자만 갱년기 있어? 남자는 없는 줄 알아? 나도 한번 성질대로 한번 가볼까? 동그라미. 이거 너무 이게 남자 편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가 막 억지로 막 등 떠민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박 변호사님만 지금 동그라미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예, 은배 아빠, 미안, 나 베트남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응, 갈게. 아니야, 가기 싫어. 안 갈래. 안 가. 귀찮아. 다 귀찮아. 아니야, 갈까? 수영복 사러 갈까? 가야지. X. 은배 우리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분과 남성분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 같아요. 여성분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갱년기가 오는데 갱년기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분이 이해를 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거의 대항해가지고 싸우게 되면 집안이 불화가 되니까 아내가 갱년기다 싶으면은 일단 전문가 만나서 상담은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를 대고 짜증을 부려도 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도 뭐 사모님, 여사님 이렇게 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당연히 거쳤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짜증내면 화날 때가 있는데 참는 게 가정의 평화다. 3번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 진짜? 한 5초, 10초만 참으면 괜찮더라고요. 참으세요. 자, 승희 의원님. 예.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남아있는 그 평생의 반려자가 똑같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갱년기라는 게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짜증 부린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부리고 싶은데 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해하고 좀 받아주시면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조금 받아주시고 베트남 안 간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제안하시고 또 다른 데 안 나가면 다른 거 제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사연에서 이 남편의 그래도 편도 좀 들어주고 싶은 것이 남성 갱년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도 갱년기가 올 수가 있고요. 갱년기는 뭐 평등하게 옵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이 두 분은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저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무 인기를 좋은 의식해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번 봅시다. 너무 인기를 의식한다. 베트남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좋다 하다가 안 좋다 하다가 좋다 하다가 안 좋다 하다가 급기야는 가는 당일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갱년기 어떤 그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입니다. 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줄 가까워요, 사실은. 갱년기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건데요? 안 갈 겁니까? 지금 다 됐는데. 이런 거는 좀 상황이 좀 너무 오버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잘 좀 보살피고 해야 되지만 이것까지 다 그냥 다 하락하면 그럼 뭐 10번, 100번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 은배 팀장님하고 승희 의원님은 너무 이렇게 여성 팬들을 의식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가족분들은요. 구가연님 사춘기처럼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황인지님 포함하셔서 중2병도 이긴다는 갱년기래요. 이거는 좀 좋은 약이나 사주세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복댕이님 저는 갱년기인데요. 중2 딸은 중2예요. 너무 힘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상담 받아보세요. 둘 다 편들기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하신 김창형님 보고 계신가요? 아버지 김영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셨죠. 이 뉴스라고는 관심도 없는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이런 사건이 있더구나 한번 봐라 하면서 이 사건 반장 유튜브 클립을 카톡으로 보내주신답니다. 이 덕분에 다소 무미건조했던 부자 간의 이 대화도 늘고 연락하는 횟수도 확 늘었다는 거죠. 자, 아버지 김영철 선생 오늘 58번째 생신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셨네요. 거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게 얼리고 얼음과 물이 닿는 곳은 UV 살균으로 깨끗하게. 얼음 정수기는 코에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에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우리도 하나 살까?
코웨이 제품 구매할 때 코디 매칭 신청하면 우리 집에 가까운 코디와 바로 매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디 매칭으로 구매해보세요. 장애 아동들을 500회 넘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남 진주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장애 아동들이 말을 안 듣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했습니다. 교사들의 기막힌 학대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귀여워서 딸기코입니다. 추우면 코가 빨갛게 변하는 그런 것처럼 아이들 코에서 뭔가 붉은 멍자국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경남 진주에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었는데요. 7살 자폐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둔 어머니도 여기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의 정수리 쪽이 부어 있거나 이 아이가 새벽에 깨서 서너 시간 동안 울음을 터뜨리고 어이구.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학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8월에요. 이 아이 코에 알 수 없는 멍이 생겨서 이 하원을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학부모가 곧장 보육교사에게 경위를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양말 신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딸기 코를 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지랑 중지로 아이 코를 꽉 쥐었다 이런 답변이었던 건데 가벼운 장난으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였고요. 다음 날까지도 멍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교사는요. 아이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 죄송하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이 말을 듣고 고소를 결심하셨답니다. 아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자, 문제는 어린이집 그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고 어이가 없는 장면이 발견했는데요. 어린이 교사가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이를 바닥에 때려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는 아이를 가지고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다리를 발로 밟고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고 또 그리고 아이가 낮잠에 안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불을 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눌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 아이가 발부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교사가 아이한테 이렇게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자, 이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CCTV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2달 정도만 확인을 했어요. 2달 정도 확인하고 이 4세부터 한 12세까지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38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15명을 대상으로 500건 이상의 학대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발로 차기도 하고 반복이 됐는데 이 학대 행위 한 6명의 교사 입건을 했고요. 그중에 4명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을 했어요. 좀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과한 훈육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 지시를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손부터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사실상 폭력에 노출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외출을 하는 것조차 힘들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부모님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교실 문이 닫히면 거기는 진짜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처럼 너무 손쉽게 손이 나가요. 노란 차 보면은 바닥에 들어놓고 소리 지르고 뭐 택시를 타고 지나가도 그 동네쯤에 가면은 이제 뭐 구토 증상도 있고 그냥 똑같이 해주고 싶다. 저들의 자식이었더라도 저 사람들도 과연 아이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피해 학부모가 말하기는 아이는 외출하기도 힘들고 화가 나면 가해 교사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손으로 머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이런 자해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당 부모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CCTV를 봤더니 이런 행동이 그 가해 교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걸 알았던 건데요. 또 내용이 어떤 정도냐면 또 어린이집을 등원할 때 노란 차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 차를 보면은 아이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이고. 구토까지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밤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천장을 멍하니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당히 그 후유증이 심한 상태인데 아마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깊어지니까 후유증이 지금 낫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 비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하면 다른 플랜 B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승현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저도 제일 가슴이 먹먹하고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너무 그냥 통탄할 일인데 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장애인을 받아주는 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이 어린이를 장애인을 받아줄 다른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이 어린이집에 영업 정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학부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일 것 같은데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어린이집으로 다시금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 다시 한번 정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뼈 때리는 반성하시고 정말 아이가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남 진주시청이 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어린이집 그 학부모님들이 얘네들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신대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진주시청도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말이죠. 초등학교를 다니던 4학년 남자아이가 이 복싱장에서 겪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자,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수업을 끝낸 이 관장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 촉감 놀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 아동 어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알게 되는 상황이 바지만 벗긴 게 아니고 촉감놀이라는 놀이를 화장실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로 눈을 가려놓고 아이한테 손에 뭔가들을 올려주면서 이제 이게 뭔지 맞춰야지 집에 보내준다. 그 만져 적는 그런 것들이 말랑한 부분도 있고 단단한 부분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이가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뿌리치고 나갔대요.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기자가 조금 더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복싱장 내부에서였는데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곧 나갈 건데요. 네, 영상 쪽 장소가 이 복싱장의 내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성인 남성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연뜻 보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가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요. 필사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석에서 이 아이가 이 바지와 속옷까지도 모두 벗겨진 상태로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까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요, 이렇게 관장이 바지를 벗기는 행위가 2-3번 정도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아이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 복싱장에 나갔는데 이 부모한테 그만 다니고 싶다고 조르다가 결국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저 아이를 화장실로 불러내서 저 관장이라는 자가 또 한 행동이 있죠. 나중에 이제 부모가 경찰에 고소한 뒤에 진술을 좀 들었는데 그 진술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촉감놀이를 화장실 안에서 했다라고 아이가 진술했는데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관장님이 촉감놀이를 하자고 해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손에 뭔가를 올렸는데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이상하다고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승현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하고 무슨 놀이를 하자면서 그러면 아까 그 나왔던 복싱장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기로 끌고 가냐고요. 그렇죠. 아니 뭐 둘 다 안 되죠. 저는 뭐 저 복싱장 안에서도 아이가 저렇게 바지가 벗겨져서도 안 되고 그걸 특정 어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 촉감놀이라는 건 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누가 촉감놀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옷을 벗겨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관장은 지금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난이었다, 촉감놀이였다. 그리고 아이가 내 신체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형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싱관장, 이 복싱장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한 번 정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이 지금 복싱장에 있는 관장은 아동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상상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그리고 아까 그 복싱장 안에서 했던 그 장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저 영상을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렇게 하고 아이가 도망가니까 저 관장이란 자가 자기의 그 신체 중요 부위를 이렇게 나중에 만지더라고요. 참 뭐 방송에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다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아이들은 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대구의 한 전집 앞에서 야외 막걸리 먹방을 하던 여성 BJ가 봉변을 겪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야외 테이블에서 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사건 바로 그런 야외 테이블에서 벌어진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서 성추행을 하면서 치근덕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상 박제 조회수 267만. 자, 이 기자, 이 무슨 얘기죠? 네, 이게 지난 4월 30일 대구에 있는 한 전집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이 술 먹방을 하는 BJ 겸 이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말래 씨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 가게 사장님한테 이 영상 방송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 뒤에 야외 테이블에서 잡 막걸리랑 전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방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시청자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술 취한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이 시청자들이 술 취한 남성의 이런 행각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튜버가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 267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 여성이 처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얘기겠죠. 그 조회수. 자, 당시 상황 일단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아우. 괜찮아. 주시면 되지. 예? 안녕하세요. 예, 가세요. 맞네. 예? 맞다. 예? 아니요. 예. 그냥 사람한테. 일로 오세요. 네, 시임하고 요 갖고 가셔야 돼요. 이상하신 분이 먹을래? 먹을래? 먹을까? 아니요. 싫어. 됐다. 야, 우리 이거 진짜. 와, 미쳤네, 미쳤어. 에휴. 화장실도 못 가려가지고서는 노상방뇨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저희가 노 시니어 존 카페 그거 전해드렸잖아요. 그것도 네. 알고 봤더니 거기 카페 여자 사장님이 저런 어떤 중장년 남성들 일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요즘에 너무 이게 잦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 라이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중요한 거는 노상 방뇨를 하고 와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어깨도 치기도 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이 BJ 하던 이 김말래 씨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좀 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 본인이 뒤로 가는 모습 그 안에 보니까 뒤에서 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찾아보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충격을 좀 받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저기 지금 저 모습이죠. 저 모습입니다. 본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 김말래 씨가 충격을 받고 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현님 이게 과연 저 남성 처음이었을까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과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전 가장 큰 마음의 걱정이 됩니다. 아까 BJ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A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했고 사장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 왔는데 또 다른 2차, 3차의 가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렇게 버젓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들 입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경찰에 뭔가 고소를 하든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때는 자리를 피했고요. 그 이후에 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며칠 전에도 이 해당 유튜버는요. 야외 방송하다가 고등학생이랑 시비 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성희롱까지 당하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요.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바로 신고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지난 5월 9일에 해당 남성을 모욕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뭐 저 정도까지 나왔는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시간 문제죠.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이제 이거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추행 혐의하고 모욕 혐의로 해가 조사 중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해자의 특정이 안 됐지만은 알다시피 CCTV는 증거고요. 그분이 술을 취했기 때문에 주변에 주점이나 식당을 찾게 되면은 단문수학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소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 가해자의 신원 특정될 거고 경찰에서 검거해서 조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BJ 김말래 씨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잠깐만 들어보시죠. 솔직히 너무 평범한 그냥 60대 길에서 등산복 입은 아저씨라 너무 놀랬고요. 막걸리 한 잔 먹을까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분이 제스처로 한쪽 손바닥 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성관계를 일컫는 행동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야 우리 이거 한번 치자. 그런 사람은 처벌 좀 이번에 강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저 BJ 지금 홍보해 주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차원 아니고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저 BJ에게 저 방송에서 그 장면이 잡혔을 뿐이지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제가 그 노시니어존 카페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했던 방송에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나도 당했다 이런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카페 알바했는데 한 노인이 혼자 와서 차 2잔 시키더군요. 옆에 앉아서 대화 좀 하자고. 절 다방 여자 취급합니다. 호프집 알바할 때 갑자기 손목을 잡더니 야, 한 잔은 따라주고 가야지 하더군요. 카페 하면서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1번. 내가 왕년에 다방 여자 손 한 번 잡으면 손 안 씻고 그랬지. 2번. 커피가 정력에 좋아. 3번. 예쁘네. 혹시 남자랑 잡았어? 4번. 나랑 데이트 좀 할까? 자, 승현님. 예. 이게 정말 이 일상 다반사예요, 진짜. 그렇죠. 뭐 다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 어른들에 대한 모습이고 일부 어른들에 대한 생각인데 지금 이 BJ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행동과 발언이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고 이 사건 이후 야외 방송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그 장소에 앉아 있어가 발생했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타교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출근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저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외국인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좀 그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네. 좀 법적으로 뭐 여기 지금 원고에 적혀 있는 이 얘기 말고요. 네. 제가 다른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런 거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접촉은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톡톡 쳤던 부분 강제추행죄 성립하고요. 10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도 처할 수가 있고 발언을 하는 게 이제 뭐 예컨대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성희롱은 처벌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옆에 있다면 모욕죄 같은 게 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접촉을 했잖아요. 접촉한 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데 옆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욕죄 같은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분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게 아니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11년) 전 수원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해 20살의 젊은 남성이 사망한 사건. 이른바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징역 5년, 4년, 2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렸죠. 이렇게 사건이 잊혀갈 즈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근황이었는데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어제 반장픽에서도 이 사건 좀 전해드렸는데 반장픽에서 좀 짧게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11년 전 수원역에서 벌어진 사건 뭔지 좀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이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 수원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10대들이 그 마주오던 20대 일행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걸 말리던 일행 2명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이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5년 선고받았는데 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인 점 등이 참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반토막이 났고요. 이 결국 징역 5년, 4년, 2년 6개월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형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렇죠. 1심하고 2심하고 형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피해자들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뭐 중상을 지금 입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2심까지 합의도 안 됩니다. 합의도 안 돼서 공탁을 한 게 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의해서 100만 원 공탁했다는 거, 또 반성문 제출하는 거, 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라든지 성행, 환경, 동기, 정황 이거 고려해서 징역을 지금 말한 것처럼 5년, 4년, 6개월 딱 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자, 당시 보도에 따르면요.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이 가해자들의 가족, 친구 등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이 판결이 땅땅땅 선고되니까 일부 가해자들, 방청석 친구들을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 친구들을 향해서 웃었답니다. 웃었다고. 예. 정말 뻔뻔하게.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들으셨지만 이 피해자 중 한 명과 가해자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 듣고 가시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구신구신 거냐, 아마 보게. 사람 죽여가지고, 야, 사람 죽인 거 아니지? 맞지? 이 친구 거지? 너도 그렇지? 나도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요, 안녕, 끊어. 집단 폭행을 당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해자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죽였냐? 지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라는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이 파렴치한 행각은 출소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같이 이겨낸 놈들 사랑한다라는 어떤 글과 함께 6명의 남성이 아까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파이팅 하듯이 저렇게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는데요. 정말 저는 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처분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야, 역경 이겨낸 놈들 자식들 사랑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저런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가해자 지인이 올린 SNS 글을 봤더니 정말 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의 지인이 올린 건데 SNS에 올렸는데 정말 저도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재질에 따른 형량 죄면은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폭행치사라고 했고요. 살인이면 기본형량 15년을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했고 이 문제가 뭐냐면 누구나 철없을 때 그런 법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 거 아니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위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뱉지 마십시오. 이런 말 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게 전혀 없이 오히려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자,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 한 분이 이제 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어요. 자,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피해자의 여동생이 가해자들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데요. 그 가해자의 여동생이 남긴 그 유서의 좀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네는 그저 뇌 없는 벌레들만도 못하는구나. 역경을 이겨냈다면서 이미지 사진을 찍어 올리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살인자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지 그랬니. 그렇게 히득거리면서 술안주로 이야기할 만한 추억거리는 아닐 텐데 그동안 참다 못해 나도 보라고 올린다라고 하면서 한 가족을 몰살시켜놓고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재밌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먹먹하게 진짜 이렇게 답답하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숨진 피해자분이 마치 그 사건을 당했던 날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동생분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 계속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저렇게 한 건데 자, 저희가 이제 이게 11년 전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글이 올라왔던 거. 네, 지난 14일에 이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사망을 했고 그 여동생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노모를 대신해서 글을 작성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인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고작 역경이라는 이름의 추억팔이로 전락했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가해자들은 각각 레카 사무실, 삼겹살집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떳떳하게 잘 살아가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 무리 중에 몇몇이 이 필로폰 9kg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들이 부디 이번에는 엄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판까지 직접 참관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재판까지 직접 참관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솜방망이라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 중에 일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검사가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12년이 나왔어요. 그래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들이 부장판사 출신하고 대형 로펌을 선임했나 봐요. 그러니까 검사 구형이 15년으로 깎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1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싶으면서 이 사람들이 법이 철퇴를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심에서 검사 구형은 30년, 그런데 선고는 12년. 절반이 넘게 이제 깎였습니다. 자, 2심에서는 아직 선고는 안 나왔어요. 구형만, 검찰 구형만 있었는데 30년 구형이었던 게 2심에서는 지금 15년형으로. 자, 그럼 선고는 몇 년이 될 거냐라는 생각이 자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구형이라는 검사의 의견이에요. 이게 형을 구한다고 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고를 통상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 1심에서 30년 구형을 했는데 12년 선고를 해가지고 항소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 30년 구형했으면 2심에도 30년 구형을 하는데요. 지금 절반 떨어진 15년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구형하는 경우는 요 경우가 딱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줬을 때. 근데 1심이 아닌 2심에 예컨대 마약범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봤을 때 그래도 그 구형 자체가 30에서 15년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 형을 구하는 거고 판사는 그거 상관없이 판결 선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오후 마침 또 내일 오후 2시에 이자들 그 선고가 있습니다. 필로폰 9kg입니다. 9kg. 예. 지켜보죠.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된 김 씨. 김 씨 아버지는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정도로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는데요. 하지만 여동생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했던 걸까요? 성인이 된 여동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가져갔고 아버지 돈으로 가게까지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무한한 지원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생은 빚쟁이가 됐고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한여름에도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동생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김 씨.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일단 내용 시작해보죠. 네, 일단 김 씨가 초등학생일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동생이랑 김 씨를 같이 이렇게 키워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원체 성격이 유한데다가 이 본인이 이혼을 한 게 좀 딸들한테 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딸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편이었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 자매라고는 여동생 한 명뿐이니까 이 동생하고 사이가 나쁠 것도 없고 여느 자매들이랑 똑같이 싸우기도 잘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다고 합니다. 이 동생도 그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단란했던 가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동생이 성인이 되고서부터. 네, 성인.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동생이 성인이 된 다음에 옷가게를 차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차려줄 능력이 안 됐고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옷가게를 차렸던 걸로 보였고요.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동생이 하기보다는 아빠가 이 사장이고 동생은 이제 운영은 하지만 월급 받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사장이었어요. 아빠한테 보고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언니는 알죠. 동생 스타일 알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한다면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씩 불안감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또 뭐 어떻게 평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장사 수완이라는 건 또 그냥 딱 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불안감을 느끼셨을까요?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동생이 해가왔던 모습 때문에 이 김 씨는 불안한 건데요. 동생은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쓰는 스타일이었는가 봐요. 아빠가 용돈 주면 다음날 아침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릴 때부터 김 씨는 이 동생을 좀 이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자기가 남은 용돈 모아서 동생에게 주고 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돈으로 동생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게끔 하고 자기는 아울렛에서 세일품목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동생의 이런 어떤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동생이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 이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아까 다 빌려서 옷가게를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빚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빌린 돈으로 차려준 이 둘째 딸의 옷가게. 이게 돈은 제대로 갚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이 불안했던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매월 가게 운영 현황을 받아봐라. 그리고 제 아이한테 맡기게 되면 혼자 돈을 관리 못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는 조심을 하고 했는데도 아버님은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잘할 거야. 그리고 참견하면 안 돼. 그리고 애 기죽이지 마라 하면서 동생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언니는 아빠 쟤 조금 단속 좀 해야 돼라고 이렇게 아빠한테 조언을 했는데 아빠는 애 괜히 기죽이면 안 된다. 둘째 알아서 하게 좀 놔둬라.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불안해집니다, 이거. 네, 그런데 1, 2년이 좀 지났을 때요. 김 씨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그동안 진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이 카드 연체는 물론이고 은행 대출 받고 온갖 데서 다 돈을 빌려서 끌어다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김 씨랑 동생이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련한 이 보증금도 김 씨가 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다가 하다 안 돼서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사채까지 썼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동생이 그것도 못 갚았으니까요. 이 돈 주인인 언니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사채업자들이 집주인한테도 연락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언니인 김 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김 씨도 당시 어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20대 중반에 사채를. 그렇죠.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언니가 동생한테 이거 어때 썼느냐, 내가 갚아 어쨌든 해줄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언니 김 씨가 본인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동생 빚을 변제를 해주고 매달 갚으라고 지금 동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동생이 언니한테 그 빚을 갚기는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 나가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일단은 언니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다 막아줬어요. 사채빚까지. 자, 그런데 그걸 갚기는커녕 지금 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분 싸해지는 느낌 같이 드시죠. 아빠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동생이 아버지한테도 매달 10만 원에서 어떻게는 많게는 100만 원, 몇 수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돈을 계속 동생에게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동생은 이런 말 했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 검사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오늘 저 장사하다가 오늘 뭐 벌금 좀 맞았어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계속 받아가는데 기억나시죠? 그 누나가 언니가 했는 돈도 있고 아버지 돈도 있고 두 군데서 같이 돈을 이렇게 받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씨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아무리 추궁을 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몇 군데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동생이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출 받아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빌려준 돈 그걸 호스트바 가서 지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동생은 거짓말을 계속 했는데 저는 언니나 아버지가 아는 돈이 빚이 있으면 난 이것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에 하면서 돈을 끊었었는데도 알지 못한 돈이 쌓여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불어나니까 언니로서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는 동생 때문에 아마 통신회사에도 아마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도 못할 정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용카드로는 몇백만 원씩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인 것이죠. 이게 웬수지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말 돈 먹는 아마 둘째 딸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 자, 이 아버님이 이게 이 부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잘 살기라도 하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잘 살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본인 휴대전화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딸이 어디에다 돈을 다 썼는지 그조차도 지금 아버지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아마 하루하루 현장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그 돈은 딸이 막 그냥 써버리는 결과가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언니 입장에서 요 한 번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동생이 이제 2년짜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우리 학교가 3년제 학교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많이 받아갔대요. 6학기 정도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다니지도 않았고요. 이것도 아마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했고 언니는 이 동생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은 아끼고 그래서 대출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시는 메일을 제가 새벽에 처음 열어봤습니다. 새벽 2시인가?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그날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자, 중요한 거. 일단 이때가 그래도 꽤 몇 년 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동생 둘째 정신 차렸습니까? 일단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김 씨가 아직까지도 이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서 제보까지 하게 된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여전히 너무 뻔뻔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이 동생이 또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남성이랑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했어요? 예, 결혼을 했고요. 동생의 이런 과거는 동생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매일같이 이 시부모, 그러니까 유복한 부유한 이 시부모님이랑 아버지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를.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부모님은 결혼식 비용도 지원해주고 신혼여행비도 다 주셨는데 우리 아빠는 그에 비하면 엄청 적게 지원해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 씨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본인 때문에 지금도 아빠가 힘들고 또 자신도 힘들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동생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아버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잊으라고 한다는데 이 김 씨는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다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평생 동생 빚 갚아준 아빠와 나. 정말 저는 동생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연자분께서 메일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직까지 동생이 원망스러운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직접.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전 진짜 했습니다. 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행동을 했던 동생이 어떻게 부유한 집안에 결혼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했다면 뭐 좋아할 일인데 미운 놈 떡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동생을 용서 안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 언니 마음으로서는 지금 왔다 갔다 복잡한데 지금 앵커 말씀드렸다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용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승현님, 저는 개인적으로 연을 끊으라고 조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동생이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아니, 호의가 권리로 변해서 그만큼 했는 걸 끝까지 더 안 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창피하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돈 빌려주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빌려줘도 갚아야 되는 거고 동생이 언니에게 돈 빌리는 것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서류를 모으시고 증거를 모으시고 동생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남편, 정말 동생이 그런 행동했다 그러면 갚아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마음속에 엉어리져서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이 있으니까요. 법대로 해결하시는 것, 그게 정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해야겠습니까? 법 얘기했으니까 저는 법 아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습관이나 이런 행동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그래도 잘 살면 다행이고요. 근데 뭐 잘 못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서도 사치를 할 거고 거짓말을 할 거고 또 유흥업소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언니는 그때는 이제 도와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편도 있고 또 시댁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조금 그냥 편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잘 사니까 놔두는 거고 못 살면 이제 그 집에서 또 해결할 부분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뭐 이 혈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HS님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하셨고요. 봄의 가자님, 예전 일 생각해봤자 본인 속만 아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셨습니다. 공대생님도 소송이라도 하셔서 돈 돌려받으시고 남편한테 사실 다 까발리시고 호적 파서 연 끊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하셨고요. 퍼플앤블루님은 그냥 남 취급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수진님, 남편은 무슨 죄인가요? 초록이님, 시댁돈도 다 긁어먹겠네요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진짜 이 형제간 우애라는 거는 이 부모라는 고리가 끊어지면 참 이게 참 남보다 못하다 그런 일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시내의 한 마트입니다. 입구에 검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마트 나가려는 한 사람을 막아 세웁니다. 이 둘은 서로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경비원은 곧바로 강하게 제압해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이 사람은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왜 갑자기 싸워요? 이 경비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던 좀도둑을 붙잡아 세웠던 겁니다. 경비원이 풀어주니까요. 도둑은 곧바로 가방을 챙겨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이런 도둑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저렇게요. 그리고 도둑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굳이 총까지. 근데 목숨을 잃은 이 사람은 노숙자였는데요. 훔친 물건의 가격은 총 14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총을 쏜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So when I went for the item, she attacked because the whole time we were wrestling, she was saying that she was going to stab me. That's what really put the fear in my heart. Turns out her intention was to try to spit on me. Shot once. 네, 이 경비원은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잉진압 뭐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조사에 따르면요. 사망한 도둑의 소지품에선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도 영상에 소리가 없어서 정당 방위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이 당국의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자전거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한 흑인 남성, 여성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 같죠? 이 흑인 남성의 휴대전화까지 뺏어든 여성은 돌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저래요? 이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훌쩍이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어찌된 영문인지 눈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영상 보시죠. Help me! Please help me! Not your bike. Please help me! It's not your bike. Please get off! Wait, what the going on, bro? Please get off! Yo, don't not take it, bro. Now you're not getting the bike. Please help me! She's my bike. She's just crying. You're not crying. You're not crying. Are you stupid? I got This your is my video. bike. Drunk? This is my bike. It's on my account. Please move. Your account. Let her You're go on active. her walk. I don't give I'm touching me. Why don't you take this bike? Stop touching me. Your baby gonna come out with Wait, how you stop crying? Not a tear came down, miss. 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요. 울던 저 여성, 10대 흑인 소년이 이미 결제와 등록까지 마친 자전거를 자기 거라고 우기고 가짜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남이 빌린 따릉이를 지가 타겠다고요? 맞습니다. 여성은 오히려 이 10대 흑인 소년을 도둑으로 몰고 이 자전거를 훔쳐 타려고 했던 건데요. 이 명품 연기를 선보인 여성의 영상은 SNS에 퍼지면서 무려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아무렇지 않게 눈물 멈추는 모습 소름 돋는다. 흑인 소년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눈물을 무기로 쓴 나쁜 사람이라면서 여성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SNS 생방송 진행 중인데요. 미국인 두 여성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이 두 미국인 여성, 갑자기 박장대소하면서 웃더니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이른바 눈찍기까지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 한번 볼까요? Hola.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You don't sound fluent in Spanish, so why did you join us? We don't want to battle you. Me? Yeah, you. Okay. Bye. 안녕. Get your funny ears out of here. Jesus Christ. My. No, seriously. Is somebody recording this? Do you have a problem? Honey? Honey? I said, do you have a problem? 아니, 없는데? 자, 이 방송 진행한 인플루언서들은 아시아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이라면서 녹화된 이 영상을 SNS에 올렸고요. 이에 두 미국 여성은 형편없는 인성이 그대로 박제됐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인종차별한 이 두 여성의 계정은 정지가 됐다고 하네요. 그 인플루언서 분이 눈이 쟤네들보다 더 커요. 훨씬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거 퀴즈 카페인데요.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어린아이 또 남성 사이를 지나가다 그만 실수로 어린아이를 넘어뜨리고 오, 맙니다. 넘어졌다. 근데 이를 본 남성이 갑자기 남자아이를 잡아서 바닥에 훅 밀쳐버립니다. 이 남성은 바로 넘어진 어린아이의 아빠였는데요. 아이가 일어나 남성 앞으로 다가오자 남성은 더 세게 밀쳐냅니다. 왜 저래? 자, 아이가 또 일어나서 오니까 이번엔 아예 아이의 멱살을 잡고 높이 들어서 올려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아이고야. 이를 본 남자의 할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따져보는데요. 아, 지금 할머니 왔다. 네, 남성은 사과는커녕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경찰을 부르라고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뇌동댕이 쳐진 아이는 아이 아빠가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결국 두 가족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은 이전에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는 재범이었어요. 아이고. 이에 피해 가족은 절대 합의가 없다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고요. 남성은 그제서야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